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세션으로 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로젝트 7에 대해 소개해드릴 윤경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들이 대부분 좀 너무 딱딱해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네 번째 세션은 그 프로그래밍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좀 더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먼저 그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그 역사를 좀 살펴보고요. 그 역사의 교훈이라든가 뭐 새로운 기술들의 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희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에 적합한 멀티 패러다임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7에 대해서 기능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시대의 진정한 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 7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워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프레임워크의 역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그 20세기 말에 21세기로 가는 1년을 앞두고 그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자바라는 객체 지향 모델이 막 뜨고 있을 때 이것을 서버 쪽 개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일종의 스펙인데요. 이것이 이제 공개되면서 굉장히 그 서버 개발자들한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C라든가 프로시저럴한 프로그래밍이 대세였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채택하니까 서버 개발이 굉장히 쉬워지는구나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개발 패러다임을 서버 쪽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등장한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버네이트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하이버네이트는 자바 언어로 역시 만들어져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SQL이라든가 뭐 복잡한 어떤 API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바 객체, 자바 클래스, 자바 객체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실제로 자바 클래스로 개발자가 개발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SQL 같은 쿼리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왔습니다.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야 될 비즈니스 로직들,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 이 부분만 좀 코딩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조금 뭐 선언이라든가 다른 설정을 통해서 좀 개발자가 코딩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은 IOC라든가 AOP라는 조금 생소한 용어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이러한 개발자가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Node.js라는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Node.js는 역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고요. Node.js는 그 앞의 프레임워크와는 좀 다르게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JS, 즉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합니다. Node.js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요. 하나는 원래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클라이언트, 즉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웹에서 UI 쪽에서 사용하는 로직들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서버에도 적용해보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를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하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ode.js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Node.js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성능적으로라든가
그리고 반응 속도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비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이 Node.js는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같은 프로그래밍 모델을 가진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채택했다. 이러한 점에서 큰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뭐 멀티코어 시대, 굉장히 CPU들이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그 컴퓨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멀티코어의 그 병렬적인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스레드 간 동기화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레드 간 동기화라는 것이 굉장히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찾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발 스레드라든가 동기화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좀 멀티코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병렬이라든가 동시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배적인 프레임워크는 없지만은 뭐 여기 잠깐 적혀 있는 액터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뭐 채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좀 한 10여 년간에 걸쳐 있는 그 개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시대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시대에 적합한 프레임워크의 기본 요건들은 과연 뭘까? 앞에서 나온 이슈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되겠죠. 먼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뭐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리고 확장성이 좋아야 됩니다. 굉장히 그 단말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청도 많아지고 서비스 요청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반응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계속 스케일 아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해야 됩니다. 그 반면에 개발자가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모델이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개발자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고급 개발자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실질적인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발 프레임워크 해주고 개발자는 좀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툴입니다. 개발부터 운영까지 좀 좋은 툴 잘 연결해가지고 좀 쉽게 개발하고 쉽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개발에 피드백 받아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높은 개발 생산성의 핵심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개발자지만 코딩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아마 개발 프레임워크에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그러면 프로 오브젝트 7이라는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의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4가지 특징을 잡았습니다. 먼저 단순해야 된다. 하나의 객체 패러다임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객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만 코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프레임워크가 채택하였습니다. 보통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미들웨어에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것을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는 그 프로 오브젝트 7에서 전면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즉 결과물의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 기반이 됩니다. 모든 것은 서비스 기반이 됩니다. 이 서비스 기반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의 각 기능들이 서비스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확장이 쉽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도 쉽고 기능을 추가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재사용도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 오브젝트 7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인원입니다. 올인원이라는 것은 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발 툴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터 운영까지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프로 오브젝트 7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프로 오브젝트 7에서는 모든 것은 객체입니다. 모든 것은 객체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도 객체, 비즈니스 로직도 객체, 데이터베이스도 객체, 그리고 UI도 객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래밍 모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프로 오브젝트 7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벤트 아키텍처, 서비스 아키텍처, 모든 것이 객체, 이러한 세 가지 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을 UI 티어랑 서버 티어가 공유합니다. 서버 개발만 이벤트 구조가 아닙니다. UI 티어도 이벤트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UI 티어 개발과 서버 개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그런 점이 단순화시키는 하나의 동인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 티어도 자바, 서버 티어도 자바를 사용합니다. 이때까지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 다 서버 기반에서는 자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그러면 UI에서는 어떻게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UI 단에서는 저희 개발 툴이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UI 단 클라이언트 로직에서 비즈니스 로직들을 자바 언어로 개발을 해두면, 코딩을 해두면 이것을 타겟 플랫폼이 닷넷일 때는 C샵으로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일 때는 그냥 그대로 자바로 가고, 혹은 타겟 플랫폼이 웹일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티어와 UI 티어를 하나의 통합 개발 환경, 하나의 ID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즈니스 로직만 코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개발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코드의 흐름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의 가독성도 좋아지고, 당연히 코딩을 적게 하니까 개발 생산도 좋아집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기 위해서 IOC, AOP 기능을 앞에서 봤던 다른 프레임워크의 기능들을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토매틱 서비스라는 개념을 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토매틱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자동화된 서비스입니다. 이게 서비스가 자동으로 돈다는 게 별게 아니고, 서비스 코드를 UI 툴에서 자동으로 프레임워크가 생성해 준다는 뜻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객체입니다. 모든 것이 객체란 말은 프로 오브젝트에서 개발을 할 때 개발자가 모든 것을 객체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객체로 개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객체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은 프레임워크에서 객체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항상 객체로만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티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티어와 서버 티어의 기본적인 객체 모델이 동일합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티어에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UI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단위 기능들을 설명하는 로직은 서비스 오브젝트라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오브젝트의 개별 비즈니스 로직들은 비즈니스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파일이라든가 혹은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인아웃에 사용되는 그러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객체들을 저희는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티어든 서버 티어든 모두 세 가지 기본 객체들, 서비스 오브젝트, 비즈니스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세 가지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업무를 개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합니다. 논리적인 스키마를 설계하고 물리적인 스키마를 설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 오브젝트의 데이터 오브젝트는 어떤 방식이냐? 프로 오브젝트에서 저희 툴을 사용해 가지고 개발할 때는 먼저
메타 딕셔너리라는 메타 테이블이 있습니다. 메타에는 필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대부분의 속성들을 미리 정의를 합니다. 여기 뭐 무슨 사용자 계정이 있으면 사용자 이름 뭐 혹은 사용자 암호 뭐 이런 속성들을 하나하나 정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툴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러한 메타 테이블의 속성들을 가지고 논리적인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을 사용자가 만들면은 실제로 서버 쪽에 배포 디플로이를 할 때 프로오브젝트에서 이러한 논리 데이터 모델들을 관계를 분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물리 데이터 모델을 생성합니다. 오전에 키노트에서 뭐 노멀라이즈라든가 디노멀라이즈 같은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물리적인 테이블 모델을 저희가 추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작은 DBA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DBA가 추천하는 프로 오브젝트의 DBA가 추천하는 데이터 모델을 거부하고 별도의 물리 데이터 모델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약간 이제 용어는 어렵지만 개발의 비즈니스 논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IOC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버전 오브 컨트롤에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제어의 역전이 되겠습니다. 제어의 역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개념적으로 별게 아니고요. 객체가 있으면은 아까 전에 이제 프로 오브젝트에서는 서비스 오브젝트, 비즈니스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이렇게 3대 기본 객체가 존재하는데 서비스 오브젝트는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오브젝트는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뭐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오브젝트를 또 사용합니다. 그때마다 일반적으로 자바 개발할 때는 뭐 new 뭐 무슨 클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객체를 생성하고 하는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객체를 사용하더라 이걸 이제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의존 관계들을 프레임워크가 대신 관리를 해줍니다. 사용자는 개발자는 그냥 애노테이션이라든가 설정을 통해서 주석만 달아주면은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그러한 것들을 주입해주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것이 바로 IOC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프레임워크의 IOC와는 프로 오브젝트 7의 IOC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프로 오브젝트 7은 개발자가 소스를 작성하고 커밋을 하게 되면 소스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분석한 결과를 소스 데이터베이스라고 데이터베이스의 의존 관계라든가 호출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추출해 가지고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놓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서비스 단위로 IOC 객체를 만들고 하는 코드들을 미리 만듭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대부분의 다른 프레임워크들은 실제 실행 시간에 오브젝트 그래프라고 해서 오브젝트 간의 관계들을 이렇게 런타임의 메모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뒤져가지고 여기 인젝션 해야 돼, 여기는 저걸 인젝션 해야 돼 이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젝션을 많이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로 오브젝트 7에서는 이미 소스를 커밋할 때 그 관계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서비스 단위로 인젝션 관계를 소스로 코드로 생성해가지고 이미 디플로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런타임의 오버헤드가 전혀 없고 메모리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용어이긴 한데 이것도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한다.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것이 뭐 계좌이체를 한다면 누구의 통장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누구의 통장에 얼마를 넣어 이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AOP에서는 코어 컨선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되는 관심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인 관심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들이 있습니다. 돈을 빼는 거 중요하니까 로깅을 남겨야죠.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빼더라. 그리고 또 뭐 시큐리티 같은 거 누가 해 인증을 받은 사람만 돈을 뺄 수 있다든지 혹은 뭐 트랜잭션이 걸려야 됩니다. 뭐 돈을 빼는 것과 다른 쪽으로 넣는 것들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어토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러한 핵심적인 관심이 아닌 부가적인 관심들이 여러 곳에 걸쳐 가지고
횡적으로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어려운 용어로 크로스 커팅 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커팅 컨선에 해당되는 트랜잭션, 시큐리티, 로깅, 혹은 뭐 에러 처리, 에러 핸들링, 혹은 뭐 국제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이러한 기능들을 프레임워크에서 처리해라. 개발자는 그냥 마킹만 해주겠다, 애노테이션만 달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AOP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 프로 오브젝트 7에서는 역시 이 AOP 기능도 그 런타임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 배포 시점에서 분석을 해서 런타임에 그 바이트 코드 인젝션 개념으로 미리 그 코드를 바꿔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그 실질적인 런타임의 메모리 오버헤드라든가 그리고 성능적 오버헤드가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랜잭션 같은 것들을 할 때 아까 전에 계좌이체를 말씀드렸는데 A라는 사람의 구자에서 10,000원을 빼서 B라는 사람의 구자로 이체를 해라. 이렇게 할 때 이제 트랜잭션이 묶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글로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는 쓰는 글로벌 트랜잭션, 흔히 이제 XA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통신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이라면 이러한 글로벌 트랜잭션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용자는 글로벌 트랜잭션이냐, 글로벌 트랜잭션 반대는 로컬 트랜잭션인데요. 로컬 트랜잭션이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프레임워크이 이놈은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를 사용하는구나. 이거는 글로벌 트랜잭션. 얘는 알고 보니까 하나만 사용하네. 그때는 로컬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알아서 분석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개발도 쉽고 성능적으로도 최적화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프로 오브젝트 7의 특성인 단순한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스템적인 측면입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프로 오브젝트 7은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저희 팀엑스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미들웨어라든가 뭐 웹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I/O 처리할 때 항상적으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던 핵심 아키텍처입니다. 이것을 서비스 플랫폼인 프로 오브젝트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20년 동안 팀엑스의 솔루션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고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고 반응 속도도 좋았다. 그러한 것의 핵심 비결이 되는 바로 아키텍처가 이 EDA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뭐 별게 아니고 하나의 스레드가 굉장히 많은 채널들, 수천 개의 채널들의 요청들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듣기에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CPU가 개수도 많고 코어가 많은데 왜 한 놈이 그렇게 많은 놈을 다 처리해야지 성능이 좋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서로 다른 스레드들 간에 채널을 나눠서 쓰게 되면 데이터를 공유할 일이 생깁니다.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한 녀석의 I/O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훨씬 성능이 좋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스레드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것이 최소한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I/O를 기다리지 않고 넘블락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블락되지 않고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레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복잡한 스레드 간의 동기화라든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 핸들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벤트는 이벤트 타입에 맞는 핸들러가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은 함수 콜을 많이 할 일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패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문제가 되는 함수가 계속해서 콜을 하는 콜 스택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적으로 유리하고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프로 오브젝트 7에서는 좀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있는 이 모듈을 이벤트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벤트 매니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 오브젝트 7이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프로 오브젝트 7 자체가 서비스 플랫폼에 해당하는 어떤 미들웨어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미들웨어적인 특성들을 바로 이벤트 매니저가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한 미들웨어적인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은
먼저 네트워크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해석해 가지고 그것에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벤트 매니저가 해주고요. 또 한 가지, 해당하는 서비스가 분산되는 환경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에도 이벤트 매니저가 그러한 것을 찾아서 해당하는 서버로 서비스 호출을 넘겨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핵심을 이루는 이벤트 매니저란 모듈이 프로 오브젝트 7의 서비스 플랫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엔진 요소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능도 정말 좋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다 좋은데 그러면 단점이 없느냐? 이렇게 좋은 걸 왜 다른 사람들이 안 썼을까요? 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스레드가 굉장히 많은 요청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스레드는 잠시도 블락킹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코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팀엑스에서는 프로 오브젝트 7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토매틱 서비스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오토매틱 서비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가지는 오토매틱 서비스는 이런 그대로 코딩이 없는 자동화된 서비스입니다. 오토매틱 서비스는 사용자가 그 UI 테이블 형태의 어떤 UI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그 데이터 오브젝트의 어떤 속성들을 쭉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들을 서비스로 CRUD라고 하잖아요. CRUD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그 클라이언트 티어의 UI 오브젝트와 유저 인터페이스 오브젝트와 서버 티어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매핑을 해준다고 할까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아이디어하게 최적화되는 어떤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청이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인서트를 한다든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실렉트를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서버가 있고 서버에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안 기다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RDBMS 솔루션인 티베로에 어싱크로너스 JDBC 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생성할 때 티베로의 어싱크 JDBC 드라이브 API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이벤트 매니저는 오토매틱 서비스를 처리할 때 전혀 블락킹 되지 않고 100% 같은 스레드에서 다른 그 채널들을 처리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잡한 오퍼레이션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프로 오브젝트 7의 특징입니다. 프로 오브젝트 7에서는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객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서비스입니다. 프로 오브젝트 7은 그 객체 중에 서비스 오브젝트가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모듈들을 기본적으로 서비스 단위로 작성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브젝트나 데이터 오브젝트는 서비스 오브젝트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 오브젝트 7으로 작성한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서비스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란 게 무엇입니까?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으면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관계를 디커플링 시켜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서비스의 어떤 기본적인 약속만 맞으면은 언제든지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버는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서비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서비스를 조합을 하든지 서비스를 가로채든지 해서 추가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재사용성이라든가 확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 오브젝트 7은 일반적인 서비스 아키텍처랑 웹 서비스라든가 자바의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즈라든가
리모트 프로시저 콜과 같은 기존의 펑션 콜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API와 서버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은 서버에서 hello라는 이제 그 함수를 제공하면 클라이언트에서도 server.hello 이렇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 프로 오브젝트 7의 클라이언트 API는 하나가 아니고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 콜을 할 때 그냥 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콜을 하게 되면 콜하고 서비스 명을 주게 되면 호출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동기적인 API입니다. 대부분의 그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동기의 방식으로 서비스 호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 오브젝트 7에서는 콜 외에도 콜이라는 동기 API 외에도 어싱크러스 콜 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를 호출하고서 다음 일을 바로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블락킹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병렬 처리를 위한 뭐 파이프라인 API라든가 그리고 스레드를 자원을 최소화해주는 리턴콜 API 그리고 서비스와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주는 뭐 랑데비 API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이제 복잡한 경우에 사용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동기 API와 비동기 API를 사용한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API는 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들웨어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미들웨어적인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먼저 위치 투명성입니다.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 프로 오브젝트의 내부적인 아키텍처 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매니저가 알아서 그 서버 위치를 알아가지고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또 프로토콜도 딱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REST 방식이든 XML 방식이든 웹 서비스 방식이든 혹은 TCP 콜을 하든 이러한 부분들은 이벤트 매니저가 어댑테이션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그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 아웃 한다든지 스케일 인 한다든지 혹은 부하를 좀 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부하를 분산한다든지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필오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벤트 매니저가 미드로웨어적인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프로 오브젝트 7은 일종의 미들웨어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프로 오브젝트에 있어가지고 프로 오브젝트 7에 있어가지고 서비스란 말은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발표드렸던 이아스에는 오토메이션하는 마스터가 있고 네트워크 마스터가 있고 스토리지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전에 파스 발표할 때 뭐 애니링크라든가 애니마이너라든가 셀스마스터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서버들이 프로 오브젝트 7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 오브젝트 7 엔진 위에서 실행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프로 오브젝트 7은 서비스 플랫폼 이네이블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클라우드의 서버들이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프로 오브젝트 7이 보장을 해주는 거죠. 단지 클라우드의 서버들을 프로 오브젝트 7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서비스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제 데모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그 포탈, TMS 클라우드 포탈이 서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API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서비스 API를 약간 뭐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UI를 입힌 것이 바로 TMS 클라우드 포탈입니다. 그렇게 쉽게 확장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TMS 클라우드가 전체적으로 이아스 파스를 통틀어서 Everything is a Service라는 그 패러다임을 이루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프로 오브젝트 7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프로 오브젝트 7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All-in-one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ll-in-one, 모든 건 하나로 한다. 진짜 하나는 아니고요. 툴 부분을 유연하게 통합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개발 툴부터 서버 툴, 뭐 서버 툴이라고 얘기하면 뭐 개발 서버도 있고 운영 서버도 있고 뭐 모니터링 서버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거. 그게 바로 프로 오브젝트 7의 올인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개발, 뭐 테스트, 그리고 배포, 운영, 뭐 그리고 모니터링,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잘 유기적으로 결합된 툴들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올인원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그 프로젝트의 그 단계별로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클라이언트 티어와 서버 티어를 하나의 IDE 그 통합 개발 환경에서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저희는 이제 PO 디자인이라는 그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발 시에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소스 코드를 미리 분석해 가지고 뭐 호출 관계라든가 의존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은 이제 PO 마이너라는 모듈로 부르고 있습니다. PO 마이너는 일종의 정적 분석 툴입니다. 자바 소스 코드를 다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혹은 저희가 만들어준 그 SQL 코드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뭐 유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구문 분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PO 마이너 기능을 사용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니 아니면 뭐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니 하는 것들을 그 런타임 오버헤드 없이 미리 소스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서버 쪽에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뭐 개발 서버가 있어야 되고 테스트 서버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뭐 배포 서버, 이관 서버 그리고 모니터링 서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PO 매니저라고 저희는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스마스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PO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7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시스마스터라는 글을 하나 더 썼을까요? 시스마스터는 앞에 세션에서 발표드렸는데 이아스 환경과 파스 환경에 대해서 모두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뭐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저희 PO 매니저에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네트워크적으로 잠깐 뭐 과부하가 걸렸다거나 네트워크 단절이 생겼다거나 그러한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시스마스터와 PO 매니저가 통합해서 통합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을 루트 코즈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올인원 구성 요소의 큰 장점은 하나의 툴이 유기적으로 여러 개의 툴들이 하나 유기적으로 통합됐다는 그 의미는 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이렇게 설계 개발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방식도 있지만은 그 실제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발에 반영하는 역사이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역추적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쉽게 반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올인원 스위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이 통합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프로 오브젝트 7의 유기적인 통합, 올인원 패러다임이 동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구성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 프로 오브젝트 7을 그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그 배포하면 어떠한 형상이 되느냐. 일단 개발 PC에는 PO 디자인이라는 툴이 있을 것입니다. 이 PO 디자인은 클라이언트 티어와 서버 티어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통합된 개발 툴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티어의 런타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아키텍처는 마치 서버 쪽하고 똑같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티어에 이렇게 티베로 라이트라는 가벼운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로직을 그 클라이언트 티어에서 개발할 때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 쪽은 여기 런타임입니다. 이게 실제로 프로 오브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된 형상입니다. 그리고 요 밑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너라든가 매니저라든가 시스마스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개발 서버, 테스트 서버, 통합 서버를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 각 서버들이 소스 DB, 뭐 바이너리 DB, 그리고 그 전체 클라우드의 형상을 나타내는 CMDB, 그리고 또 모니터링해서 발생하게 되는 로고들을 모아두는 로고 DB, 이러한 수많은 DB들을 미리 갖추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분석해 가지고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 다른 그 툴들에서는 통합되지 않은 툴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프로 오브젝트 7만의 특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프로 오브젝트 7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합니다. 프로그래밍 모델이 단순하고 코딩을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능과 시스템적인 확장,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오브젝트 7으로 만든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 오브젝트 7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는 하나의 유기적으로 통합된 툴들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프로 오브젝트 7은 진정한 TMX 클라우드의 핵심적인 서비스 플랫폼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그 클라우드 시대에 최적화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TMX가 이제 내년에 20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미들웨어라든가 프레임워크라든가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또 OS도 원래 발표를 하고요.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 오브젝트 7을 기획하면서 굉장히 또 다른 프레임워크들의 장점들을 많이 이제 봐드렸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로 오브젝트 7이 진정한 어떤 클라우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B2C든 B2B든 모두 쉽게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복잡한 것을 개발자가 배우지 않아도 정말 효과적으로 성능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